안녕하세요. 캐덴 그래픽스 CNGTV 사회를 맡은 최경아입니다. 오늘은 우주를 향한 기술 개발과 혁신의 미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최근 우주항공 산업은 국가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의 도전이 활발한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보여주는 혁신은 우주를 우리 일상에 더 가까이 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에이블맥스 김영일 본부장님과 스페이스맵 이중현 CTO님을 모시고 우주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과 현재의 동향,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출연하기로 하셨던 스페이스맵 김덕수 대표님이 중요한 일정이 생겨서 오늘 유중현 CTO님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블맥스에서 사업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형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우주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말씀드릴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주 환경에서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TO님. 안녕하세요. 스페이스맵 CTO 유종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주 산업 혁명,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 상황에서 성장 전략을 피우면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저희 회사 입장과 저희 회사의 소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주로 향한 여정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지 기술 최전선에 계신 두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본부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주산업의 진화 그리고 기술 발전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상 환경하고는 다른 우주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현재 우주 시장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주 산업의 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에이블맥스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주 산업의 변화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주 산업은 크게 올드 스페이스랑 뉴 스페이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드 스페이스라고 하면 군사 목적으로 주로 정부 기관과 대형 우주 기업들이 주도하던 기존의 방식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뉴 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민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우주 산업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드 스페이스에서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주로 하였다면 뉴 스페이스에서는 우주 활용 및 사업화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이스X 그리고 블루 오리진 그런 민간 기업들의 참여로 뉴 스페이스가 급부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세계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 현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전 세계 정부는 우주 프로그램에 약 117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는 거의 약 160조 원 이상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한국은 지금 그러니까 7억 2,3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하나로 한 1조 약간 상회하는 금액 정도입니다. 이 자금은 위성 개발이나 우주 탐사, 그리고 군사적 우주 활용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처럼 막대한 투자 금액들은 앞으로 우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현황을 잠깐 보시게 되는데요. 과기부에서 발표한 우주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매년마다 이제 과기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국내 우주산업에 대한 지금 위성 활용 서비스 및 장비가 전체 시장의 40.7%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지상 장비가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측면에서도 위성 활용 서비스 및 전장,
탑재체와 같은 장비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약 2조 3,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는 2020년부터는 소폭 감소를 했으나 2022년, 그러니까 뉴스페이스 시대로 전환하면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2020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에 우주 관련 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서 2% 정도에 국한되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우주 산업의 시장 진입과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발사 승인 절차 수립이나 우주 부품 인증 제도, 그리고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나 국제 협력들을 통해서 우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WTO GPA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해외 발사장 건설을 위한 국가적 협력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우주 시장에 대한 미래를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우주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지금부터는 미래 우주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 우주 경제 시장은 2035년 예상 시장 규모로는 약 7,985억 원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관심 있게 봐주실 내용은 두 번째 AI 빅데이터 융합 서비스 부분인데요. 2021년도에 31억 정도의 1억 달러 정도로 국한되어 있는 예산들이 2035년도에는 2,300억 가까이 성장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을 하나로 환산을 하면 한 320조 원 정도의 금액인데요. 어제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기상청에서도 지금 현재 AI로 기상 예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위성 활용 분야에서는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융합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2022년 12월에 발표한 미래우주 경제 로드맵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또한 제4차 우주개방진흥 기본계획을 통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6대 정책 방향으로는 달 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도약, 우주산업 육성, 그리고 우주 인재 양성, 우주 안보 실현, 국제 공조 주도가 있으며 5년 내에 달 탐사용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도에는 달에 착륙해서 자원을 채출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고 45년도에는 광복 100주년을 기념하여 화성에 착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와 목표를 통해서 한국이 독립적인 우주 탐사 능력을 갖추고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 우주 탐사 로드맵입니다. 이 로드맵은 2032년 그리고 2045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담고 있고요. 달 탐사, 화성 탐사, 그리고 우주과 우주인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에이블맥스도 달 탐사 로봇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래 우주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우리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였고요. 위의 목표에 따른 우주항공청의 목표는 현재 R&D에 집중되어 있는 정책을 산업, 보안, 국제 협력에도 도메인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고요. 정부 기관보다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체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국제 협력 프로젝트도 더 활발히 참여해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우주청의 예산도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러한 우주산업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산업이 발전할수록 중요하게 되는 것은 신뢰성 확보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하는 일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시뮬레이션과 시험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20년 넘게 CA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우주 전문 기업 에이블맥스는 우주 시장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 환경은 지상 환경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요. 우주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주 환경과 지상 환경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가 대기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거의 완전한 진공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온도 변화이고요. 영하 150도에서 최대 120도까지 온도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않은 우주 환경에서는 방사선 및 태양 복사선 등에 노출되게 되어 있어서 방사선 차단을 위한 설계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우주 환경에서는 전력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태양이 비치지 않는 경우에는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설계에 준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산업에서 기술 개발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한편으로 우주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 개발은 다소 전통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 열 제어 부분이고요. 위성을 개발한다라고 할 때 저희가 위성 내부의 전장품이나 탑재체의 열 해석을 통한 허용 온도 및 방열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 평형 시험 데이터를 이용한 열 보정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궤도 시나리오에 따른 열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레디에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인공위성에 탑재된 주요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방사선 누적량에 대한 계산을 통해서 차폐 두께를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플루미나 아웃게싱 같은 항목에서 보게 되면 전기 추력기에 분출되는 가스의 위성 표면에 특히 솔라 어레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원을 전력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취하게 되는데 솔라 어레이나 카메라 등에 미치는 영향들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진공에 있는 우주 공간에서는 접착제, 페인트, MRI 등에서 나오는 가스가 미션 주기, 그러니까 위성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위성 또는 장치들에 미치는 오염도 또한 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 중에 인공위성에 발생하는 충격이나 진동에 대한 내구성 평가도 반드시 수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150도에서 영상 120도까지에 대한 온도 분포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열 변형 해석에 대한 구조적인 해석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발사체에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위성체계의 연료 공급 시스템에 대한 열 유동 해석도 반드시 수행돼야 되는 부분으로 있습니다. 우리 에이블맥스는 우주 환경에서 작동하는 위성을 설계를 할 때 필요한 각종 해석들을 수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성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해석 외로도 인공위성은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우주에서 인공위성은 우주에서 각기 맡은 임무들이 있는데요.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됩니다. 편히 시뮬레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에이블맥스에서는 시스테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시스테마는 우주 환경에 특화된 솔루션으로서 30여 년 전에 에어버스와 ESA, CNES가 함께 개발을 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지금 각종 어플리케이션들이 해석을 하는데 필요로 한 상황들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서미카라고 하는 부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은 그 우주 환경에서 열 분석 그리고 열 제어 설계를 하는데 지원을 하는 소프트웨어로, 아무래도 이제 열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부분들을 열적 성능을 평가를 하고 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개발이 되었고요. 파워 모드 같은 경우는 우주 환경에서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이 필요로 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성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적화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스라도라고 하는 모듈은 우주 환경에서 발생하는 방사성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인공위성과 우주선 그리고 탐사 장비들이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는 양을 계산을 해서 차폐 설계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플룸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추진체의 배기 플룸 현상을 시뮬레이션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아웃캐스팅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우주 환경에서 장비가 방출하는 가스를 분석을 해서 부품의 오염도를 분석 가능하고요. 원자산소, 섭동 등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도 있고, 우주 쓰레기와 같은 충돌 위험 평가 및 전자파의 회절과 반사 현상도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주 환경은 지상 환경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들 외로도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달 탐사 로봇에 대한 부분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행한 해석 사례가 하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 탐사 로봇 열 해석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었고요. 우선 로봇가 달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확한 열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달의 낮과 밤의 급격한 온도 변화와 그 반영된 열 모델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달의 극한 환경에서 로봇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열 제어 시스템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극단적인 온도 변화 속에서도 로봇의 핵심 부품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임무 수행 위치, 소재 변화 등의 변수에 맞춰서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최적의 열 관리 방안을 찾아야 했었고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와 같은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우주환경 열 해석을 위한 표준 툴인 서멀 데스크탑을 활용을 해서 로봇가 달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열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건 여담인데 오늘 저명한 캐덴 그래픽스의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더니 많은 기관, 산업체에서 꼭 이 말만은 좀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마지막 장표로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우주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우주 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해석 엔지니어에 대한 부분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특정 부품이나 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주 산업 기술을 이해하는 인력이 많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에 민간 기업들, 민간 주도 사업으로 전향이 되면서 아무래도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부품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도 정부에서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체들을 만나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 보면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유인즉슨 아무래도 부품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나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또한 시험이나 인증을 받게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국내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들이라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사업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재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펀딩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에이블맥스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아무래도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들,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게 되면 시험 기반의 연구에 치중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시뮬레이션 기반의 연구 개발에는 제한적인 지원이 있음에도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비를 절감한다든가 효율적인 기술 검증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예산을 확대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우주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확실하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특히 민간 기업들이 참여가 확대되면서 혁신적인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주 탐사나 자원 채굴, 위성 통신, 우주인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업적 기회가 창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서 달 탐사나 화성 탐사, 소행성 탐사 등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 한국 우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환경은 매우 극한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 탐사 기술이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신뢰성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의 활용이 여기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달이나 화성 같은 극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고 장비나 시스템의 성능을 미리 검증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술적 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우주 산업의 성장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신뢰성 평가와 시뮬레이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고, 우리 에이블맥스는 미래를 도전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에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다시 한 번의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발표 잘 들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발표 듣다가 좀 네.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네. 아까 시스테마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는 어느 회사의 제품인가요? 에이블맥스에서 개발한 제품은 아니잖아요. 네. 네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증빙받은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에어버스에서 개발을 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올드스페이스 시대에는 아무래도 뭐 대기업 위주의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에어버스라든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대형 회사들이 아마 주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에어버스에서 개발이 된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고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브랜드가 보통 뭐 시뮬레이션 하면 엔시스 뭐 아니면 네. 다소 뭐 이렇게들 이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 엔시스는 이런 데서 공급하는 제품이 아닌가요? 저희가 시스템은? 에어버스 쪽에 그 국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국내 판매 그 채널이라고 그러죠. 대리점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엔시스와는 별개로 별개 제품이에요? 제품이고요. 아까 그렇군요. 말씀드렸던 서멀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열 네네. 제어 시스템이나 열 제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을 하는 서멀 데스크탑은 NCS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에이블맥스 사실 되게 오래 전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굉장히 저는 이제 뭐 CA하는 업체들, 시뮬레이션 업체들 이제 좀 오랫동안 얘기를 들었으니까 알고는 있지만, 에이블맥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소한 저희 그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에이블맥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까 이제 뭐 시뮬레이션 하는 회사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좀 간략하게 뭐 어떤 회사인지 뭐 이런 거 좀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에이블맥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검증된 전산해석 CA 쪽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공급이라든지 기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R&D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회사 내부적으로는 CA 쪽 기술 네. 팀이 있고요. 또 한편에 ICT 기술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영역은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수소 에너지 분야와 우주 항공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수소 분야 쪽으로는 지금 뭐 다른 산업군이기는 한데 에쿼소 플랜트나 기자재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고, 항공우주 쪽은 우주환경 시험이나 열 제어 시스템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ICT 쪽 영역은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요즘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AI 모델 개발에 대한 요소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CBM이라고 하는, 즉 그 상태 기반 예지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국방 스마트 정비 시스템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 지능형 엣지 AI 감시 장치를 통해서 국방 쪽 감시 정찰 시스템을 구축해드리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네. 모태는 CA 쪽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도 네. 계속 그 업무는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설립된 거는 몇 년? 23년이 됐습니다. 23년 네. 정도 됐고 직원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그죠? 3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또 발표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중현 CTO님, 예, 다음 발표 이어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최경화 부장님, 이하 캐덴그래픽스 TV 팀에 감사를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팔콘 헤비, 우리 스페이스X에서 발사체 재사용 성공했던 사례인데요. 2018년도에 이제 했던 거고요. 과거 한 63년, 스푸트니크가 1957년에 발사된 이후로 지금까지 발사된 횟수가 10,000회 이하입니다. 근데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10만 회 이상이 이제 발사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스타링크, 원웹, 아마존 카이퍼 프로젝트 포함을 해서요. 그 다음에 ITU에 현재 등록 대기 중인 위성 숫자가 100만 대 이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지금 보여드렸던 스페이스X의 사례, 그 다음에 이 발사체 재사용에 관련된 이 사례가 주는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6차, 바로 지난주였죠? 11월 19일 날 이제, 스타쉽 6가 발사를 성공을 했고, 성공적으로 비행을 65분 정도 한 다음에 이제 해상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게 주는 의미는 우주 수송 비용의 감소, 급격한 감소인데요. 보시면은 1980년대에 10만 달러, 킬로그램당 10만 달러 우주로 올리는데 이 정도 들었던 비용이 점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킬로그램당 10,000달러, 1,000달러, 이제 결국 킬로그램당 100달러가 되느냐,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비행기, 우리 이코노미 클래스의 가격이 이제 킬로그램당 100달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40년도라고 얘기했다가 더 가까워질 거다. 그래서 2025년도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송 비용이 매우 감소하면서 다양한 시장이 이제 창출되었고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스타쉽이라는 로켓의 이제 재원을 잠깐 보시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큰 로켓이고요. 120m 정도 되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100% 재활용하는 게 성공이 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킬로그램당 100달러 내지는 200달러 내로 저궤도에 수송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비행기 대신에 그러면 이제 로켓을 이용한 지구 수송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1시간 이내에 지구상의 어느 위치에서도 우리가 수송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들 사용하시는 데이터인데, 그 모건 스탠리가 2020년도에 내놨던 데이터이고요. 2016년도에 350빌리언 달러였던 게 이제 우주 시장이 1 트릴리언 1200조 원으로 이제 커질 거라는 얘기고, 특히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요게 세컨드 오더 임팩트라고 써 있는데, 이게 우주 인터넷으로부터 나오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전체 우주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측이 되고 있죠. 스타링크의 고객 숫자가 100만 명 이상 된다는 이제 이런 데이터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우주 산업이 이제 탄생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방금 말씀드린 지구상의 수송 수단으로 대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주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인스페이스 서비스, 그다음에 저궤도 인터넷, 지금 스타링크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그다음에 우주 관광 포함해서 많은 다양한 우주 산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노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항우연이나 뭐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스페이스 국방과학 연구원 등에서 이제 발사체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갖고 있어야 되는 경쟁력일 테고요. 또 하나 이제 인공위성이나 그 페이로드를 만드는 그런 기술들도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보다 좀 최근에 나온 맥킨지에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이제 우주 시장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우주 시장이 더 커졌죠. 지금 아까보다 한 2,000조에 가까운 시장으로 커질 거고, 그 안에서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STM, 스페이스 트래픽 매니지먼트, 위성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시장이 이제 연평균 9%로 크게 성장을 하고, 그 안에서 2% 정도의 전체 우주 시장이 2%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발사체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크게 보면 5%, 3% 이렇게 전체 우주 시장에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랑 생각을 해보면은 작은 숫자는 아니죠. 2%라는 숫자가. 또한 다른 한 축으로는 이제 그 여러 위성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데이터 숫자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 주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10cm 이상 크기의 우주 물체, 우리가 트래킹할 수 있는 우주 물체의 사이즈는 현재 3만 개 이상 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이게 100배 이상으로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물론 발사체, 페이로드, 위성, 하드웨어 이거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많은 위성들을 이용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부가가치가 높은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많은 위성체들을 운영하는, 그런 운영하는 기술 플러스 소프트웨어, IT 기술이 그 못지않게 중요하고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많은 뉴스나 이런 미디어에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 지구 주변에 이제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우주 쓰레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트래킹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한 물체의 개수만 3만여 개 이상이 됩니다. 10cm 이상 되는 게. 이런 우주 쓰레기하고 충돌을 한다면 정말 우리 값비싼 우주 자산이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들 우주 기업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충돌 위험을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충돌 위험을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스페이스맵도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실시간 충돌 위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 서비스 화면 중에 하나이고요. 예를 들면 여기 아리랑 5랑 스타링크 6321이라는 이 두 개의 위성체가 미래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가까이 오겠다라는 거를 지금 예측을 해주고 있고, 충돌 위험 확률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정확하게 이제 충돌 위험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또 하나 내놓은 서비스는 42Talks라고 하는 버추얼 미팅 플랫폼입니다. 위성 운영자 간에 이런 충돌 위험이 발생을 하면은 어떤 니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서로 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스타링크와 원웹 사이에 어떤 충돌 위험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희 시스템에서 이 두 위성 운영자 사이에 서로 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줌이나 구글 미트와 같은 버추얼 비디오 컨퍼런싱에서 제공을 하는 비디오 스트리밍, 채팅, 보이스, 그 다음에 다른 뭐 화면 공유 기능 다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보이는 3차원 그래픽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충돌 위험을 분석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위성 운영자들이 본인의 대안들을 제공을 해서 서로 간에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해서 좋은 대안을 찾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버추얼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대의 인공위성을 어떻게 하면은 어떤 궤도상에서 잘 옵티멀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옵티멀 디자인, 궤도 디자인을 하는데 저희 서비스를 적용해 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항공우주연과 저희가 같이 과제를 했던, 항공우주연에 납품을 했던 소프트웨어인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 위성이고, 밑에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제주도 그라운드 스테이션입니다. 어느 순간에 봤더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중국 위성이 저희 위성과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을 때 저희 위성으로부터 제주도 그라운드 스테이션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일들이 방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겼다고 했고, 그런 이벤트들을 저희가 좀 빠르게 정확하게 디텍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뢰를 받고 저희가 이제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면은 24시간 동안에 이런 종류의 이벤트가 미래 시점에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떤 이벤트가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지를 몇 분 안에 바로바로 디텍트를 해서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서비스로 이제 요거는 이제 SES 엠파워, O3 엠파워, 미오에 있는 이제 위성들이고, 이 노란색들은, 이 파란색들은 스타링크 위성들, 빨간색들은 원웨이 위성인데, 이 SES 엠파워 이 위성들의 어떤 가상의 비저빌리티 콘을 올려놓고, 이 비저빌리티 콘 안에 원웹이나 스타링크 위성이 어느 시점에, 미래 어느 시점에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고도에 있는 위성 사이의 통신을 최적화하는 데도 이걸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페이스 베이스드 센서를 이용을 해서 관측, 오브젝트들을 관측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동일한 시간 안에 동일한 주어져 있는 위성 센서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능하면 많은 개수의 오브젝트를 관측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최적화하는데 저희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핵심 코어 아이디어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공간을 분할하는 어떤 방법이고, 이제 공간에 예를 들면 이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은 이 수직 이등분선이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정의가 됩니다. 점이 추가될 때마다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공간을 분할해 나갈 수 있고요. 이런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만약에 주어진다면은 예를 들면 다양한 종류의 이제 기하학적인 쿼리를 매우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가운데 있는 빨간색 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점을 찾아라. 만약에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없다면은 모든 가능한 페어 사이의 거리를 모두 계산을 해서 그걸 이제 소팅을 해가지고 그 중에 짧은 걸 찾아야겠죠. 이 빨간색과 관련된. 하지만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한다면 이 주변에 있는 몇 개의 점들만 고려를 하면은 최악의 경우에 이제 리니어 타임 이고 대부분의 평균적인 시간 안에는 상수 개수의 주변 점들만 확인을 하면은 이 계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비슷한 형태인데 이제 입력 점들이 이제 움직이는 케이스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점점 크기가 바뀌고 있는 빨간색 프로브 안에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애들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움직이고 있는 이 녹색 점들과 이 프로브 안에, 거리 안에 들어오는,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는 점들을 저희가 전부 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주변에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움직이는 점들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다른 전체 스페이스에 있는 점들은 확인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놈들만 확인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것은 보로노이 다이그램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 저희가 요즘에 JCO JCO에 가입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큰 화두 중에 하나인데, JCO에서 미국 스페이스 폴스에 있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JCO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커머셜한 컴퍼니들을 다 모아서 기존의 전통적인 시스템을 대체하는 그런 실험적인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커머셜 컴퍼니가 맡은 특정 컴포넌트들을 잘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 합쳐서 전체 우주군이 사용할 수 있는, 미국 우주군이 사용할 수 있는 배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저희 스페이스맵이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여기에 참여를 해서 지금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요.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이게 다음번 기수 11월부터 시작하는 코호트 5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초대를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회사는 지금 만들어진 지 3년밖에 안 되는 이제 스타트업이긴 한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자체는 이제 오랫동안 숙성되어 온 기술이고, 그 기술은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어떤 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특화되어 있는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캐드 그래픽스 쪽, 그러니까 우리 기아 그래픽스 관련된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계산 쪽, 그래픽스 쪽, 그 다음에 캐드 쪽에서 이제 출발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우주청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도 이제 발사체나 위성 제작 혹은 페이로드 쪽 관련된 그런 회사나 기술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 이런 회사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두 회사가 각각 보면은 여기는 이제 외국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국내 기업들이 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스페이스맵 같은 경우는 자체 또 그 기술력을 가지고 국산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해서 국내외에 또 그 기술을 전파하는 그런 그 두 가지 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뭐 달나라 갔다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닐 암스트롱이 69년도에 아마 달나라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도 조금 있으면 달나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한 55년인가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은 기술이 좀 많이 정체되고, 네. 뭐 우주 산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재사용, 이런 로켓의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활성화되면서 저희가 우주 산업이 이렇게 그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기를 마련을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걸 기회로 해서 우리나라도 뭔가 좀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좀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지금 다른 뭐 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조선산업 뭐 이런 것들도 네. 이제 아니면 뭐 전자산업들도 다 중국에게 뺏기고 있는데, 이 산업은 좀 리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금 이제 질문들이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들 저희가 한번 먼저 온 것들 저희가 답변을 좀 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질문들이 올라온 것들 한 번씩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들은 좀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조성영 님이 남긴 질문인데요.
우주항공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이슈는 무엇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했던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주항공 시뮬레이션 결과물에 대한 성능이나 영향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적용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우주항공 개발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이나 트렌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남겼거든요. 굉장히 질문들이 어렵죠? 네, 여기 에이블맥스에서 이미 답변을 남기시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 답변을 남기시긴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딱, 여기서 보이진 않네요.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 하실 만한 게 이 중에서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네. 이 우주항공 산업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좀 격차가 벌어져 있다라고 볼 네네. 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드스페이스 시대에는 어떻게 됐건 위성 체계를 개발을 한다든가 물리적인 어떤 장치를 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이제 우리 식초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좀 그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은 위성에서 발생을 한 위성에서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활용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의 선도적 그 기술 개발이 아마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기계적 관점에서에 대한 개발 사항보다는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관계되어 있는 지자체나 아니면 산업체들을 만나봤을 때 네. 지금 데이터에 대한 위성 활용에 대한 부분의 과제들이나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한 것들의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위성 활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독립적으로 저희가 기술 자립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저희가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용진님 질문인데요. 그 우주 관련 사업이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앞서가는 선진국과 기술 지원, 협업, 공동 개발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것과 협업을 하고 계신지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혹시 이 부분도 좀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뭐 신투님께서 예. 이건 CTO님도 네, 이제 알겠습니다. 같이 해당되시는 예. 문제라, 네. 답변해 주실 저희는 것 이제 같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이고요. 네. 근데 아까 마지막 장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협업하고 있는 네. 큰 기관 중에 하나는 미국 우주군이고요. 네. 그래서 미 우주군에서 요구하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막 60개, 70개 되는 여러 회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뭐 저희 회사 포함을 해서. 근데 아시아 기업은 저희가 최초인 것 같고 4기에는 네.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5기인데 그다음에 호주나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대부분은 다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고 네. 몇 개 이제 유럽에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대부분의 기업은 현재는 데이터를 센싱해서 콜렉팅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거나 하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종류의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회나 이런 데를 나가서 이제 만나는 다른 외국 기업들 주로는 이제 유럽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하거나 협업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크게 네. 보면 그렇게 두 가지 종류의 협업 기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도 좀 네네.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아무래도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국제적인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이 바탕이 돼야 되는 해석적인 네.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국제적 신뢰성을 인정받은 그런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하되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아까 이제 뭐 다소 광고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NCS에서 서멀 데스크탑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공급을 할 때 네. 그 서멀 데스크탑의 솔버라고 그러죠. 네네. 추진 엔진에 대한 부분들이 나사에서 개발이 된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어떠한 특정 케이스를 놓고 해석을 할 때는 나사 쪽과 같이 네. 그런 것들을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나사 얘기 하셨는데 위에 바로 또 나사 얘기가 있네요.
나사나 해외 우주항공 업체와의 연계 사례는 향후 해외 우수 인재 영입 계획이 있으신지 또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좀 해당이 될까요? 해외 우수 인재를 뭐 저희 에이블맥스에서 하기는 네, 국내 업계 글쎄요. 여기 답변을 남기셨네요.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은 국내 업계 특성상 힘들고 국내 인력을 양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어떠냐. 예, 제가 저도 답변을 하고 싶었던 예. 부분이었는데요. 네. 그 정부에서도 전략기술, 네. 12대 전략기술 개발 사업을 발표를 하고 나서 네. 항상 거기에 같이 그 기재되어 있는 사업들, 지원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에 이제 우수한 인재를 양성을 하는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네. 테마가 다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우주항공에 대한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관점에서는 좀 뒤처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그 기술의 독립적 자립을 위해서는 국내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구체화되어 있는 그 정부에서의 지원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박봉남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주 기술 기반 플랫폼을 중소기업에서 적용하려면 기술 이전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 추가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저 에이블맥스 어느 스태프들이 답변을 달았는지는 굉장히 좋은 답변을 달아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네. NCS 차원에서 중소기업들 활성화 방안에 네. 대한 부분으로서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산업 개발, 기술 개발을 위한 이제 툴로서 저희가 공급을 드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술 서비스나 기술 지원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라이센스가 국제적 그 신뢰도가 인증된 상태이다 보니 아무래도 특수성을 띈 것만큼 가격이 쉽지는 않은 가격이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그런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그 가격적 프로모션에 대한 부분들도 NCS 네.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지원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나요? 뭐 요즘 그 이런 기술 개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예산이 많이 깎였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실제 좀 정부 지원 자금 이용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들이 좀 저희가 올해 네. 이제 NCS에서도 중기부와 같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프로모션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민간 주도의 스페이스, 그러니까 뉴 스페이스 시대의 민간 주도화 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각 민간 기업들이 그러한 개발에 필요로 한 요소들, 네. 도구들을 많이 필요로들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그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허들을 네. 낮춰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지원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스페이스맵은 뭐 중소기업들이 좀 스페이스맵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뭐 도입해서 사용하는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에 어떤 지원 방안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뭐 네. 일단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이고 이제 생긴 지 네. 얼마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최대한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을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뭔가 기회가 된다면은 써보실 수 있는 그 문을 크게 열어놓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스페이스맵의 고객사라고 지금 할 만한 곳이 어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항공우주연구원과 예. 네, 국내에 있는 대학교 연구소, 예. 그다음에 미국 우주군 이 정도? 네. 우주군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계속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호승님 질문인데요. 우주 인터넷 상용화를 위해 현재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된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기술은 무엇인지와 글로벌 협력 사례로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아마 질문 답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아까 스타링크 우주 인터넷 설명을 네. 잠깐 드렸었고 네. 그 스타링크 자체적으로 솔루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거에 상응하는 저희 솔루션 서비스가 있고요. 네네. 근데 아직 스타링크나 원웹하고 이렇게 직접 음. 얘기를 해본 적은 없고요. 근데 기술 자체는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저희 서비스와 유사하게 이제 위성들이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다수의 위성들 사이에 통신 링크를 얼마나 레이턴시를 최소화하면서 빨리 이어줄 수 있는지 그 문제를 푸는 솔루션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예상에는 스타링크도 아마 인하우스 솔루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일 크고 거기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다니까 어떻게 보면. 네. 다음에 김홍식님 질문인데요. 뉴스페이스 시대의 민간 기업이 정부 주도 우주 개발과 협력할 때 가장 중요한 협력 요소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아무래도 그 우주 산업에 진입을 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게 실제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헤리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과제나 사업들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맞을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일정 부분 그런 기업체들과 면담을 해보고 미팅을 했던 결과로는 아무래도 그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받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네. 이게 본인들이 만든 제품이 우리가 쏘아 올리는 위성에 적용되기까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앞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협력해 네. 주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뭐 질문들이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다 대답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몇 가지 뽑아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있는 것들은 일단 넘어가고 답변이 없는 것들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 전승호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인공위성 안전 운행을 위한 기술 관련 이슈 해결 노하우와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 참여에 대한 제약 사항 유무와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거는 스페이스맵에서 네. 안전 운행. 일단 앞부분 네. 질문은 알겠는데 뒷부분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충돌 위험 예측하는 기술들은 네. 최근 한 5, 6년 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나와 있어요. 그 서비스 자체만 제공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은 크게 보면은 센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콜렉팅하고 그 콜렉팅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두 가지를 다 하는 회사 아니면 저희 회사 같이 네. 데이터는 다른 데서 받아오고 계산만 분석만 하는 회사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정도 회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거 자체만 하는 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뒷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민간 기업의 우주 개발 참여에 대한 제약? 글쎄요, 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약이 있을 것 같지는 네. 않고요. 뭐 어떤 회사든지 기술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이제 잘 공개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서비스 네.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B2B나 B2G에 가까운 서비스이고, 일반 커스터머에게는 그 서비스와 그 서비스 비용이라든지 그 제반 사항이 잘 공개가, 노출이 잘 안 돼 있다는 게 조금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장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국내 인공위성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물론 정도? 이제 체계를 네. 구축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네네.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탑재나 전장에 대한 네. 부분들을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뭐 집계하는 출처에 따라서 좀 다소 차이는 있는데 적지 않은 숫자 뭐 일부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 300여 개 이상 업체들이 되어 있고, 사실 관심을 갖고선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실제 그 산업에 들어와서 아, 본인들이 사업화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허들들이 있다 보니 네. 그 허들을 넘기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고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 그 인공위성 관련된 업체 중에서 대표적인 업체들은 국내에 개발하고 있는 이런 대표적인 업체들은 어디들이 있어요? 물론 잘 책에 몰라서. 네. 그 발사체 연구에 대한 네. 부분들은 차세대 발사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네. 이런 쪽들도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들 위주로 포진이 되어 있고, 음. 위성 체계를 구축하는 회사라고 하면 뭐 항공우주산업 네. 카이라고 하는 업체, 네. 그리고 일부 유무인 복합체 같은 경우들은 LIG 넥스원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런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요소들을 개발을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더 많은 회사들이 있고, 네. 뭐 저희와 같이 이제 뭐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았을 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질문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걸 다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추후에 이거는 이제 한번 질문 읽어보시고 좀 답변 좀 달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질문은 오늘 여기까지 좀 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오랜 시간 저희가 방송하셨는데 좀 뭐 발표하셨던 내용이나 아니면 또 하시고 싶은 못다한 얘기가 있다면 요약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부터. 네. 어떤 산업이든지 그 발전을 하려면 네. 그거에 대한 경제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 뭐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그쪽에서 진행을 되고 있는 각종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위성 데이터에 대한 활용 부분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성장이 되려면 아무래도 국가적인 기술의 자립도가 형성이 돼야 될 것이 우선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자립도를 하기까지에는 각종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R&D 과제에 대한 특성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한 기존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 업체라고 하면 그런 업체들이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 시험이나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국가적인 지원 제도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티어님. 네. 저는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캐드 그래픽스 관련 종사자분들한테도 저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전 정신을 갖고 그 스페이스맵이라는 회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혹시 있으시면은 꼭 연락을 주십시오.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어쨌거나 요즘 우주 관련된 인력이 진짜 필요한 시대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할 수 있는 진짜 멋있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페이스맵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뭐 상장까지도 꿈꿔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또 에이블맥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면은 그 예전에는 이제 뭐 신혼여행 간다 이러면 제주도 간다 아니면 또 뭐 나 하와이 갔다 왔어 이러는데 이제 좀 지나면 나 달나라 갔다 왔어 화성 갔다 왔어 이럴 수도 그런 시대가 오지도 않을까. 이런 우주 산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술 개발과 노력이 앞으로 또 새로운 시대를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잖아요. 설문조사 창에 남겨주시면 또 우리 발표자분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또 답변을 드리든가 뭐 비즈니스 적으로도 연결하실 게 있으면 연락 주시면 아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발표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